SCP-076 아벨. 인간에 대한 적대심으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난폭함, 그리고 제거해도 되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존재 SCP-682. 682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공격력과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SCP-076입니다. SCP-076은 SCP-재단에서 등급 K테러로 지정해 특별격리 중인 존재로 큐브 형태인 SCP-076-1과 인간 형태인 SCP-076-2로 분류됩니다. SCP-076-1은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3m 크기의 큐브입니다. 지질학자들은 큐브의 암석이 약 1만 년 전 것으로 추정하며 강력한 내구성으로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에는 문이 있으며 문 중앙에는 큰 자물쇠가, 주변에는 20개의 작은 자물쇠들이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열쇠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한번 큐브가 닫히게 되면 절대로 열 수 없다고 합니다. 큐브 내부에는 2m 길이의 돌로 만들어진 관이 고정되어 있으며 1800년대 몽골에서 발견된 이후 SCP-재단에서 회수해 격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SCP-076-2는 키 196cm, 검은색 머리와 회색 눈,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20대 후반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 전체에는 기괴한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으며 최초 발견 당시 자신을 아벨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벨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인간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졌으며 시야에 들어온 모든 생명체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난폭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3초에 64m를 돌파하는 빠른 스피드를 가졌으며 허공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아벨이 만드는 무기들은 모두 검은색이며 아벨과 멀어지게 되면 그대로 분해돼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아벨은 엄청난 공격에도 살아남는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데 수백 발의 총알을 맞고도 살아남아 공격할 수 있었으며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1시간 동안이나 버텼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속적인 공격에 결국 아벨이 죽게 돼도 다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자마자 먼지로 분해되는데 분해되자마자 076-1의 문이 닫히게 되고 내부의 석관에서 새로운 아벨의 육체가 생성되는데 완전한 육체가 되기까지는 짧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25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이렇게 난폭한 공격성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아벨을 보다 차별화된 방법으로 격리하고 있는데 해수면에서 200m 아래 격리시설을 두고 수직 승강기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터널을 해수로 채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격리시설을 탈출했을 땐 즉시 제거해버리는 것이 지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벨을 특별 격리하던 재단에서는 아벨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인간에게 더 이상 공격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SCP-재단에서는 이런 아벨을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오메가7이라는 기동특무 부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아벨의 도발을 대비해 목에 폭파 장치를 달아둔 채 말입니다. 그렇게 아벨이 이끄는 오메가7은 난폭한 SCP들의 포획 및 탈출 작전에 투입됐고 이후 SCP-682를 최초로 격리시키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요 임무를 수행하던 오메가7은 얼마 안가 해체되게 됩니다. 아벨이 목에 찼던 폭파 장치를 부셔버리고 오메가7 조직원들을 모두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다시 드러내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SCP는 해당 구역에 핵폭탄을 떨어뜨려 아벨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지만 SCP-076-1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멀쩡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조각상 오시리스상 2013년 영국 맨체스터 박물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상들 중 하나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조각상은 바로 고대 이집트 시대에 제작된 오시리스 상이었습니다.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 한 명으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다시 부활시키는 사후 세계의 신으로 불리워집니다. 문제가 된 오시리스상은
기원전 180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라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넵세누라는 무덤에서 최초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1933년부터 박물관에 전시되기 시작했으며 정확히 80년이 지난 2013년 조각상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오시리스상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캠벨 프라이스라는 박물관 큐레이터였습니다. 캠벨은 여느 때처럼 박물관 전시품들을 살펴보던 중 오시리스상이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 조각상을 건드렸다고 생각한 캠벨은 오시리스상을 원래대로 돌려놨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오시리스상은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었고 마치 다른 조각상들에게 삐진 것처럼 완전히 등 돌리고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캠벨은 주위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물관 측에서는 오시리스상 쪽 CCTV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동안 보관된 CCTV를 고속으로 재생시키자 정말로 오시리스상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곧 이 일은 영국의 유명 신문과 뉴스의 특종으로 보도되었고 이내 전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라의 저주 또는 오시리스 신이 부활했다는 등의 소문이 만들어져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을 통해 오시리스상의 움직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오시리스상은 낮에만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오시리스상은 낮에만 움직일 뿐 해가 진 밤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는 속도가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부의 많은 관람객들은 조각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제자리에서 한 방향으로 최대 180도까지만 회전할 뿐 원래 위치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브라이언 콥스라는 물리학자는 오시리스상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과학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물함을 깎아 만든 오시리스상은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인해 주변 조각상들과는 다른 차별적 마찰력을 갖게 되는데 낮 시간 동안 박물관 주변 많은 차량과 관람객들의 이동으로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마찰력이 약한 오시리스상 혼자만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브라이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발생되는 진동이 더 크기 때문에 오시리스상이 낮에만 움직이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진열대 쪽에서 진동량을 측정한 결과 밤보다 낮에 훨씬 더 많은 진동량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학적 현상으로만 이 놀라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 남아있었습니다. 먼저 왜 80년 동안이나 같은 위치에 있던 조각상이 갑자기 2013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까? 그리고 진동에 의한 움직임이라면 원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마련인데 왜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회전하기만 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절로 움직이는 조각상인 오시리스상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밀크워커. 밀크워커는 공포 그림 작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들어낸 괴생명체입니다. 밀크워커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체는 일반적인 우유 형태의 기다란 팔과 다리가 달려있으며 정면에는 마치 펜으로 그린 것 같은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키는 보통 12m 정도 되며 최소 8m에서 30m까지 길이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몸 안에는 매우 강력한 독성을 띤 우유가 들어있는데 사냥한 먹이를 몸속에 집어넣어 우유를 마시게 한 뒤 그대로 부패시켜버린다고 합니다. 밀크워커는 자신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들을 망가뜨리는 능력이 있는데 때문에 밀크워커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밀크워커는 인적이 없는 깊은 숲속에 서식하며 늦은 밤 마을로 내려와 인간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밀크워커가 인간을 공격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 주소. 밀크워커가 사는 곳을 물어봤을 때 틀린 주소를 말하게 되면 손으로 낚아채 그대로 입속에 넣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주소를 말하게 되면 살려준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배웠지만 밀크워커에게만은 특별히 집 주소를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영 찜찜하다면 밀크워커에게 살아남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밀크워커는 초콜릿과 물, 그리고 불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밀크워커를 만났을 때 세 가지 중 하나를 보여주게 되면 그대로 달아난다고 합니다. 사실 밀크워커의 시작은 트레버 앤더슨이 아니었습니다. 트레버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밀크워커 크리피파스타를 재창조한 것뿐이었죠. 밀크워커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러 초등학교에 우유를 납품하던 데리골드라는 낙농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우유를 홍보하기 위해 밀크워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우유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아이들에게 안전을 위해 집 주소를 외우자라는 공익 광고도 함께 새겨넣어 학생들에게 납품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우유가 납품되자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학생들은 밀크워커 캐릭터를 무서워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기괴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조합은 캐릭터를 우유에서 빼버렸고 밀크워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흐른 2016년 유명 SNS에 어떤 사람이 밀크워커가 새겨진 우유 사진을 올리면서 밀크워커는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밀크워커의 기괴한 외모를 토대로 여러 괴담들이 만들어졌고 순식간에 슬렌더맨 같은 크리피파스타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떠돌던 괴담 중에는 밀크워커를 직접 소환시키는 방법까지도 있었습니다. 소환 방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우유를 개봉한 채로 밖에 놔둡니다. 며칠이 지나 우유가 심하게 썩게 되면 자신의 피 3방울을 우유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유를 인적이 드문 숲속 큰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러면 몇 주 뒤 그곳에서 밀크워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괴담에 따르면 이 방법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밀크워커가 자신을 소환시킨 사람을 찾아가 공격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치킨 고스트. 2019년 1월 트레버 앤더슨은 한 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 속에는 방문을 열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괴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트레버는 이 존재를 치킨 고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치킨 고스트는 유령 치킨 또는 치킨의 신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농장이나 집에서 키우는 닭들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치킨 고스트는 키 2.1m, 하얀색 피부를 가진 인간형 괴생명체로 닭처럼 청혈된 빨간 눈에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등에는 여러 개의 가시들이 달려 있습니다. 성별은 남자이며 보통의 닭들처럼 하늘을 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치킨 고스트는 주로 양계장이나 농장 주변에 출몰하며 닭을 도살하거나 잡아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공격한다고 합니다. 치킨 고스트는 목표물이 잠들면 찾아오는데 몸 여기저기에 여러 개의 치명적인 상처를 내버린다고 합니다. 상처들은 마치 여러 마리의 닭들에게 쪼인 것 같은 형태이며 치킨 고스트가 직접 다가가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치킨 고스트가 공격하는 동안 목표 대상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잠이 깨기 전까지는 상처가 생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후 대상이 잠에서 깨고 나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치킨의 신이란 별칭처럼 치킨 고스트가 나타나게 되면 닭들은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치킨 고스트 앞에 모여 자신들의 신을 위해 경배한다고 합니다. 비록 치킨 고스트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동안 인간들에게 희생된 수많은 닭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존재는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치킨을 먹기 전에 하늘나라로 간 닭들을 위해 잠시 묵념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익사한 벤. 2000년 닌텐도 64 전용으로 발매된 젤다의 전설 뮤즈라의 가면. 주인공 링크가 가면을 쓰면서 겪게 되는 모험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과 관련된 소름돋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사한 벤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소름창고 60편에서는 익사한 벤 괴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 포첸이라는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쓴 장문의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그는 우연히 닌텐도 64를 얻게 됐고 게임팩을 구하기 위해 동네 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게임을 고르던 그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와 손자가 하던 게임인데 지금은 필요 없어졌다며 낡은 게임팩 한 장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바로 젤다의 전설 뮤즈라의 가면 CD였습니다. 비록 고전 게임이었지만 공짜 게임이 생겨 신이 난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게임을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자 벤이라는 이름의 세이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게임팩을 준 할아버지의 손자가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하며 주인공 이름인 링크로 새롭게 만들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는 캐릭터들마다 주인공을 링크라는 이름 대신 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세이브 파일이 꼬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벤이라는 이름의 세이브 파일을 지워버립니다. 다시 게임을 시작하자 이번에는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고 빈칸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맵 여기저기 섬뜩한 표정의 동상이 나타나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이 거꾸로 재생되며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날의 새벽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주인공은 다른 장소로 텔레포트 됐습니다. 화면에는 해골 소년이 공중에서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활로 해골 소년을 쏘았습니다. 활에 맞은 해골 소년이 비틀거리자 두 발을 더 쐈고 세 번째 화살을 맞은 그때 해골 소년이 메시지를 보냈고 주인공 링크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다가 그대로 불에 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글쓴이는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불에 타 죽는 상황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다시 도전해봤지만 매번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오카리나를 불어봤지만 역시나 링크는 화염에 휩싸여 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게임이 자동으로 리셋됐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링크라는 파일은 사라졌고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실행하자 쓰러져 있는 주인공 링크와 공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해골 소년이 보일 뿐 더 이상 게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갑자기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끝나자 게임은 다시 리셋됐습니다. 밀려온 공포감에 글쓴이는 그대로 게임을 끄고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아까 봤던 동상이 나타났고 자신을 벤이라고 말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는 동상을 피해 도망쳐다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날 그는 게임팩을 줬던 할아버지를 수소문해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처 이웃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묻자 그 할아버지에게는 자식도 손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혹시 벤이라는 이름에 대해 아냐고 묻자 이웃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며 몇 년 전 이곳에 살던 벤이라는 아이가 호수에 빠져 익사했고 부모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다시 한번 게임을 켜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전날 지워버렸던 벤 파일이 다시 생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벤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링크의 몸이 기괴하게 한쪽으로 벗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텍스트는 깨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기괴한 몸을 이끌며 돌아다니자 새로운 날의 새벽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된 곳엔 마스크 상인 그리고 해골 소년과 동상도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오카리나로 치유의 노래를 연주해봤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다시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주인공 링크가 새로운 가면을 쓰고 변신하는 모습이 보였고 다시 시작됐을 땐 물속을 돌아다닐 수 있는 캐릭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움직이자 링크의 말 에포나가 특정 위치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우러댔습니다. 그는 말이 가리키는 위치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한참을 어두운 물속에서 헤엄쳐가는 그때 눈앞에 동상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상 앞에 다가가자 갑자기 동상이 빛나기 시작했고 주인공 링크는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링크는 그대로 익사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익사해 쓰러진 링크를 내려보고 있는 동상이 보였고 게임은 리셋됐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파일 목록에는 벤드로운드 익사한 벤이라는 파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익사한 벤은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관심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야기는 훗날 작성자가 지어낸 얘기라는 걸 밝히게 되면서 진짜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비록 지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직까지도 익사한 벤 괴담은 대표적인 게임 괴담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